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I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띵킹 머신 관점에서 AI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과 C나 자바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한 알고리즘 개발과 또 머신러닝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고요. 또한 그 다음에 실제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들이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어떤 러닝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셉트론을 이용한 간단한 러닝 알고리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제가 참조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죠. AI 진화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아래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제 딥블루, 그러니까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가 드디어 체스 경기에서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깬 역사가 바로 이 딥블루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역시 IBM에서 만드는 왓슨이 퀴즈쇼 제파디에서 사람을 이기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 퀴즈쇼 제파디는 다양한 그러한 지식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퀴즈쇼인데 검색 능력에 있어서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에 있어서 왓슨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왓슨은 의료 쪽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에 그 유명한 한국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한국의 유명한 바둑 기사를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체스보다 훨씬 많은 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바둑인데, 영어로는 고라는 게임인데,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딥마인드, 그러니까 딥러닝을 이용한 이 기술을 통해서 그 일이 달성된 것이죠. 과거에는 모든 알고리즘을 계산했다고 하면 이 딥마인드 기술은 어떠한 알고리즘믹한 어떠한 캘큘레이션이 아니라 학습을 이용한 그러한 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떠한 AI의 특성을, AI의 효용 가치, 그리고 또 AI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을 보여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띵킹 머신이 AI가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경험에 기반하기도 하고, 단지 어떤 계산에 기반한 것들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하고 인투이션에 기반하고, 굉장히 아직까지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경우에는 기억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느낌에 의해서 어떤 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이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띵킹 머신 혹은 어떤 AI, 사람과 같은 AI를 만드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 머신은 거의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띵킹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튜링 머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튼 뒤에 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AI 머신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자가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화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AI인지 혹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AI 머신은 이 A라는 AI 머신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지 혹은 기계가 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 그 AI 머신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AI라고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고, 인터랙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혹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냐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튜링 테스트는 AI가 사람과 비슷한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AI가 무엇이냐를 정의할 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AI의 그 어떤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는 지금 코그니티브 AI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지적 관점에서의 AI죠. 달리 말해서 우리가 앞에 기호적인 AI를 살펴보았고요. 혹은 연결적인 AI를 살펴보았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코그니티브, 인지적 AI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울대의 장 교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죠. 현재는 현재 이 세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930년대쯤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사람 수준의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수준의.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처럼 사고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AI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뛰어난 AI가 한 50년대 근반에는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유의지라고 나오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매우 큐리어스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 수업 숙제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어떤 그 유명하신 강연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자유의지를 AI에게 심을 수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또 다른 도전이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특히 자유의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그 의지가 달려있느냐 아니면 의지 없이 그냥 기계처럼 하느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자유의지가 없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어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어떤 반응을 하고 액션을 했지만 이때는 자유의지가 아마 슈퍼 휴먼의 AI에게는 심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또 선택에 대해서는 또 뭐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AI, 여기 자유의지가 들어간 슈퍼휴먼 AI는 역시 그것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큐리어스한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 AI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이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책임을 진다. 그럼 그 책임은 오롯이 그 AI가 져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AI를 공부하시면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할, 그리고 판단해야 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I를 공부하면서 단지 어떠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측면 혹은 계산적인 측면, 모델 만드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혹은 법률적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과거에 사람들이 해온 프로그래밍
어떤 패러다임과 그리고 머신 러닝이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머신 러닝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먼 오리엔티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어널리시스를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뭐 리퀘어먼트의 인풋이 뭐냐, 또 시스템의 아웃풋이 뭐냐, 또 그 안에 인풋과 아웃풋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어떠한 프로그램 랭귀지 디펜던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C가 주어지던 자바가 주어지던 파이썬이 주어지던 뭐 고랭이 주어지던 어떠한 랭귀지가 주어지던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구현해서 컴퓨터에 심지어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 오롯이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한 어떤 디시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에게 있고요. 그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현재까지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은 사람이 리퀘어먼트를 이해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심은 다음에 컴퓨터에 심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문제를 집어넣으면 그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 개발 프로그래밍은 어떨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선 그림과 차이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전에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는 머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부분이 리퀘어먼트였는데 이번에는 어떻죠?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이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들여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머신 러닝을 하는 그 AI가 사용하는 것을 바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일단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앞서 리퀘어먼트를 이해해서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제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델을 사용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또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모델, 좀 더 효과적인 모델 혹은 어떠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오리엔트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된 거하고 앞서 언급된 사람이 만드는 알고리즘하고 이것의 알고리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머신러닝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디펜던트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겠죠. 그런데 머신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커버하는 많은 경우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사람의 어떠한 생각 능력, 지적 능력에 의존적이겠지만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크기라든가 범위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그 순도가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은 최근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하고 언슈퍼바이저는 크게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 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그 데이터를 레이블링 할 필요 없죠. 그 레이블링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피처를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뭐 강아지다, 떡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데이터는 캣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이나 어떠한 피처를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 데이터가 뭐 어떤 데이터는 상관을 하지 않고요. 일단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주로 이제 어떠한 결과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주로 이제 데이터의 히든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에 우리가 숨겨진 어떠한 사실 혹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어떤 연관성 등등을 이야기할 때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learning이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현재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모르던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한 빅데이터 내에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X와 Y가 서로 연관이 있구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들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 reinforcement learning은 주로 이제 decision process에 사용됩니다. decision process라고 하면 여러분 바둑이나 아니면은 체스와 같은 그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계랑 무엇인가 경쟁을 할 때 기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수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기는 수고 저렇게 하면 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기는 확률이 얼마고 저렇게 하면 이기는 확률이 얼마다를 계산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모두 사용합니다. 최근에 supervised learning이나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 대부분이 이제 deep machine learning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deep machine learning 기술의 기본은 뭔가 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뉴럴 네트워크인데 무엇을 추가하는가 하면 여러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deep neural network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을 그냥 딥 머신러닝이다 라고 혹은 딥 러닝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하나에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은 독이네.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것은 캣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레이블을 달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제 프레딕티브한 모델을 만들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프레딕티브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여기도 또 머신러닝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습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모델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어떠한 프로젝션하는 알고리즘을 가진 프로젝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앞에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학습을 했으면 새로운 개 모양의 그림이나 새로운 고양이 모양의 그림을 집어넣으면 이 모델이 이 그림은 개야 혹은 이 그림은 고양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스팸 필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어떤 이메일이 오면 이건 스팸 메일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메일 서버나 아니면 메일 AI 서버가 이 메일, 이런 유의 메일은 스팸이네 라고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실제로 잘 필터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사용하시는 구글 Gmail이나 다양한 이메일 서비스가 이런 스팸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AI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한 어떤 추론 기법이 무엇인가 하면 리그레이션입니다. 리그레이션이 뭐죠? 기본적으로 리그레이션은 우리가 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컨티뉴어스 아웃컴을 얘기를 할 때 이 리그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것이 요 빨간 점과 요 빨간 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의 x값이 얼마고 또 이때의 y값이 얼마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뭔가 하면 여기 x2에 대해서 이 y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컨티뉴어스 시스템이라고 가정할 때, 자, 이 두 점을 우리가 이런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물론 실제 진리는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가정하는 겁니다. 아마 이 직선상에 실제 이 둘 간의 x에 대한 y값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x1이나 x2 베리어블을 보통 프로젝터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y2나 y1과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해서 리스폰스 베리어블, 아웃컴이나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x1과 x2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는데, 이걸 x에 뭐 3라고 하겠습니다. 이 3 값은 아마 y값, 이 3에 대응되는 y값은 아마 이거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그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할 리그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에 의해서 어떤 관찰에 의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점들을 우리가 어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빨간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자,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값들, 이를테면 여기 있는 값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리그레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의 어떠한 추이를 예측할 때 이러한 리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고서 어떠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엮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이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이 x1이나 x2라는 성질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클러스터구나. 얘는 하나의 또 클러스터네. 혹은 이거는 얘네만 왜 뭐 이런 클러스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서브 그룹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기 왼편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원을 변경해서 다른 시각으로 어떤 x1이나 g1이나 g2와 같은 그러한 프로퍼티 형식으로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얘네들은 G1과 G2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라고 이제 머신러닝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각도로 다른 릴레이션으로 어떤 시스템을 분석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붓꽃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붓꽃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왼편의 테이블처럼 모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펄 랭스 and petal length가 있죠. 세펄은 꽃받침이고 그리고 petal은 꽃잎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그리고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그리고 얘네들은 셉토사라는 어떠한 붓꽃이고 다른 것은 버시컬라라는 붓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꽃받침의 길이나 꽃잎의 길이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런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 형태로,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프로퍼티고요. 어떤 피처들이고요. 이걸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들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 둘, 샘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150개의 샘플이 있는데 150개의 어떠한 샘플들이 있고 각각의 성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뭐 세펄 랭스다, 세펄 위스다, 페럴 랭스나 페럴 위스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라고 부르고 혹은 애트리뷰트나 아니면 메저먼트나 아니면 디멘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그러한 텀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샘플이다 혹은 인스턴스나 아니면 옵저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뭐 종류라든가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을 붙이는 어떤 클래스를 클래스 레이블 혹은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에도 물론 레이블된 이런 정보만 사라지겠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여러분께서 CNN이나 뭐 그러한 어떤 그래픽 기반의 머신러닝을 하실 때에는 실제로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이것이 어떤 숫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겠고 그 레이블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 이를테면 이것은 컴퓨터 보기엔 이런 그냥 이미지이죠. 사람이 이 이미지에 붙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알파벳 이름의 1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뭐 그 에이지 코드의 1을 대표하는 어떤 심볼이 될 겁니다. 어떤 기호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식해서 1이라고 알아두지만 컴퓨터는 그냥 알파벳 1로서 얘네들을 이제 뭐 하는 건가 하면 레이블을 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배우실 때 CNN 같은 걸 배우시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지고 레이블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 테이블은 왼편에 있는 매트릭스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테이블에서 요만큼은 피처이고 마지막은 클래스 레이블인데 지금 네 가지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펄 랭스 그리고 세펄 width, petal 그리고 petal width, petal lengt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펄 랭스가 5.1이고 그 세펄 랭스 위스가 3.5이고 페털 랭스가 1.4이고 페털 위스가 0.2인 세토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각각이 6.4, 3.5, 4.5, 1.2인 버시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 피처 데이터를 왼편에 있는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사하게 이 부분들은 피처들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피처가 되는 것들이고 자, 이 부분들은 샘플이 되겠죠? 샘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아래 첨자와 위 첨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JI는 자, J번째 피처를 가진 I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X의 아래첨자 2, 위첨자 150은 두 번째 피처를 가진 150번째 샘플이라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 걸 보시면 네 번째 피처를 가진, 다시 말해서 페탈 위스를, 자, 150번째 샘플은 이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피처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어떠한 테이블 형태 혹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각각의 로우는 어떠한 피처들의 셋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처들의 셋은 어떠한 레이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러한 레이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타겟 베리어블 혹은 레이블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x1, x2, x3, x4 네 가지 특징으로 하나의 그 꽃의 종류를 정의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y1, y2, y3 등등이 있고요. 자, y는 이 셋, 세토사, 버시컬라 그리고 버지니카 이 셋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시스템에 어떠한 그 데이터의 피처들과 레이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소위 말해서 로우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세로로 된 것을 컬럼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컨벤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선 로우 데이터죠.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떤 레이블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붓꽃의 어떠한 데이터가 네 가지 피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X의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블은 어떻게 표현되었죠? 자, 컬럼 벡터로 Y로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우 데이터의 어떠한 한 줄 한 줄 로우가 자, Y의 레이블에 하나하나로 매핑됐었죠. 자, 이렇게 로우 데이터와 레이블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누는데,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러닝 단계가 있고 이밸리에이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러닝 단계에선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쓰게 되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여기 이밸리에이션 단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밸리에이션 단계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데이터 값에 대해서 레이블들이 나오고, 그 레이블이 어떤 데이터와 잘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밸리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를 통과하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레이블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로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앞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네 가지 피처가 있었죠. 자, 꽃받침, 꽃잎에 대한 어떠한 length, 그리고 width, 그리고 length, width. 그래서 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피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의 특징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feature extraction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feature engineering이라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피처를 뽑아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단계, 그리고 공학적으로 일하는 단계가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처럼 어떠한 꽃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그 피처는 그 꽃의 컬러라든가 아니면 그 플라워의 density라든가 그리고 height, 높이, 그리고 어떤 length 혹은 width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feature scaling입니다. feature scaling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feature의 measurement 단위를 이렇게 균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래를 보시면 자, X라는 것이 두 가지 피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이고요. 하나는 베드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집의 사이즈가 얼마 0부터 자, 2000 제곱피트죠. 요 사이에 어떤 집이 있고요. 그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방의 개수, 베드룸의 개수입니다. 그것이 0부터 5이죠. 그런데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하우스의 사이즈는 0부터 자 2000 자 제곱피트지만 방의 개수는 0부터 5이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케일 단위가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모델에서 우리가 모델을 분석할 때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학습이 잘 안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스케일링을 피처를 스케일링해서 단위로 한 단위로 그래서 0과 1 사이의 어떤 숫자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수식에서 보시면 주어진 어떠한 사이즈를 이렇게 가장 큰 사이즈로 나누죠. 또 아래 거 보시면은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5 그래서 가장 큰 수로 주어진 어떠한 베드룸 수를 나눕니다. 어떠한 비율을 구하는 것이죠. 그 비율을 구해서 이제 하나의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피처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모델 실렉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델 실렉션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다양한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학습 모델은 우리가 어떠한 레이어를 쓰느냐 또 어떠한 수식을 쓰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레이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소위 말해서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은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셋과 데이터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셋은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우선 훈련시킬 때, 트레이닝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밸리에이션 할 때, 자, 트레인된 모델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만약에 10,000개라고 하면, 자, 테스트 데이터셋은 한 1000개, 한 10분의 1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0,000개로 훈련시킨 것을 1000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자, 이 러닝 모델은 자,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자, 디펜던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잘 섞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처음에는 이 부분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쓰고 이 부분만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번 트레이닝 시킬 때에는 요만큼은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쓰고 자, 요만큼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씁니다. 자, 그 원리를 또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요 세 개하고 요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쓰고 자, 얘만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자, 그 다음 트레이닝 시킬 때에는 요만큼은 야, 요것은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을 쓰고 나머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셋을 좀 교차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차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AI가 정말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성능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ccuracy입니다. accuracy는 자, 우리가 트레이닝 셋으로 약 10,000개를 가지고 어떤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할 때, 자, 보시면은 새로운 테스트 셋을 한 1,000개 중에 자, 몇 퍼센트나 실제로 잘 맞추는지를 확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어떠한 샘플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어느 정도의 accuracy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실제로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 앞에 뭐 accuracy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accuracy와 같은 모델의 퍼포먼스를 어떤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모델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우리가 바꾸게 되는데 바로 그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어떤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델의 여러 가지 피처들을 조금씩 컨피규레이션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을 컨스트럭션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